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지나가고 있네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중도금이었죠. 중도금. 분양받았을 때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치러야 하는 중도금. 그런데 또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에 들어가는 대출 민원 중에서 중도금 민원이 또 많다라는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박세준 님이 항상 이 시간에 채널 고정하고 듣는 최애 프로그램입니다. 저의 경제 선생님이라고 또 성공예감 또 추켜 세워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청취율도 꼭 1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5208님.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분양받을 때 중도금 마련하느라 애썼던 기억이 나네요. 어찌어찌 대출받아서 생애 첫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208님 고맙습니다. 9846님은 오늘도 한 걸음 성공에 가까워지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0229님은 저는 중도금 대출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수십 번 청약을 넣어봐도 당첨이 안 되네요. 유유 보내주셨고요. 5238님은 중도금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집 없는 천사는 웁니다. 이렇게. 아이고 저희가 좀 위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반등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코스피는 0.15% 강보합 정도고요. 2633. 코스닥은 0.67% 오른 851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8원 정도 가리키고 있고요. 1380원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청취자 강한중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었는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1시간 일찍 문 열고 있는데도 손님이 늘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통해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오랫동안 이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 노하우, 지식들을 또 공유해드리고 있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승욱 대표님이 예전에 매경 기자 시절부터 네. 이 창업 트렌드 같이 했잖아요. 네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2016년 2월부터 했으니까 8년 한 2개월 됐죠. 와 대단합니다. 저보다 더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패널로만 2013년인가 14년도부터인가 아마 그때부터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시면서 네. 많은 분들한테 또 질문도 많이 들으시고 네. 또 좀 보람도 느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자영업 기자들이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광고주도 없고 또 이제 다 현장 기반으로 해야 되고 이제 전문가도 잘 없어요, 이 시장은. 그래서 제가 조언받을 사람들. 네. 그래서 이제 버려진 시장이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버려진 시장까지는 네. 어떤 분은 이제 왕따 시장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 자영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네네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더 많이 관심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예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요. 또 그런 거를 이제 전할 수 있는 유튜브랄지 그런 매체들도 좀 많아지고 성공예감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해서 그런 또 희망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거의 4분의 1이 네. 자영업자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또 높기도 하고 네. 굉장히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중요한 일종의 산업, 자영업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영업이 호황입니다. 혹시 그런 기사 써본 적 있으세요? 진짜 그거는 한 20년 전부터 계속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숫자로도 나옵니다. 그 IMF 이후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나오면서 이제 오프라인의 수요가 점점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고 네. 또 이제 포화도가 감소는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감소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영업자 수는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그거는 뭐 미국은 한 10% 그 취업자 수 대비 숫자가 안 되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20%가 넘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OECD 국가 중에 거의 밑에서 네 번째 수준으로 그 포화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경쟁이 또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늘 자영업 시장 어려웠다고 하는데 네. 어때요? 요즘이 더 어려운 거예요? 어때요? 뭐 한숨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들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현장에서. 네,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는 배달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정답이 그래도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아, 배달로 뭔가 좀 활로가 뚫리니까. 네. 그리고 그때는 또 배달 수수료도 지금처럼 높지도 않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물가가 오르고 뭐 인건비 뭐 또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또 소비자 지갑은 닫히고 있고 이러면서 더 대외 여건이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숫자로도 나오는데 네. 이번에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전국 상가 공실률을 조사를 했는데 공실률. 네. 이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집합 상가 전부 상가 공실률이 늘었고요. 특히 이제 지방은 더 어려운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금남로, 충장로 이런 데가 이제 제일 번화가인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한 30%에 달했습니다. 한 매장 서너 개 중에 하나는 비어 있다는 거고, 뭐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지하 상가가 한 3,400개 되는데 이 중에 한 20%, 한 700여 개 매장이 지금 장사를 휴업을 하거나 공실인 상태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상가 1층에 네. 비어 있고 네. 큰 통 유리창에 임대 이렇게 크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보게 되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그 010 전화번호만 10여 개 붙어 있고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이 눈에 띄어서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 정부나 지자체도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려고 좀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들 움직이고 있어요? 지자체들이 정말 이제 구도심 상권 살리기에 적극적인데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임팩트 프랜차이즈를 100개 육성하겠다라고 경기도지사가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는 지금도 사실 많은데 네. 임팩트가 붙었습니다. 임팩트는 이제 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소셜 프랜차이즈라는 좀 새로운 개념이긴 한데요. 네. 좀 뭐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든지 뭐 친환경 뭐 포장재를 쓴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이제 식자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임팩트 프랜차이즈 설립자한테 7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강원도는 한 2천억 원 정도의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 했고요. 신용보증재단은 이제 성공한 선배 창업가 뭐 우리 동네 백종원과 멘토링을 연결해 주겠다. 이런 좀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기존에 없던 좀 새로운 발상과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고 지금 발휘가 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선배 창업가랑 멘토링 연결해 주는 거는 창톡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저희랑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강원도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에선 최대 7천만 원까지 지급.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금전적인 지원인데 이게 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또 과연 그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게 네. 일시적이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필요악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료 산업으로 비유를 하면 이제 의료 산업이 발전하려면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제 예산이 좀 뭐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을 개발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데도 좀 투입이 돼야 되는데 당장 너무 응급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만 지금 예산을 투입해도 지금 모자랄 지경인 거죠. 비유하자면. 네. 그리고 그 소상공인 분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해도 그냥 제일 원하시는 게 이제 선호도가 높은 게 당장 돈 달라거든요. 자금이 그만큼 부족하다.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중개부랑 관계자분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선진국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제일 선진국 중에서도 포화도가 높고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별의별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새로 시도하고 있는 기업가용 소상공인 육성 이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처음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앞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닌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자영업자가 많으니까 네네. 자영업자 관련 정책도 우리가 최고 선진국이고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씁쓸하네요.
9987님이 맞아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1인 자영업자입니다. 현상 유지하기도 어려워서 가게를 내놨는데요. 몇 달이 지나도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라고. 맞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사실 장사를 잘 하시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들 수도 있는데 네. 창톡의 노승욱 대표는 장사 고수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고수분들도 지금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매장 여러 개 막 10개 가까이 하시던 분도 한두 개 정리하신 분도 있고 뭐 이제 추가 출점하려던 계획을 접으신 분도 있고 예, 좀 몸을 사리고 계신데 그래도 또 이제 잘 되는 분은 또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되는 분들의 사례를 좀 모아봤더니 요즘 이제 어려운 상황에 한 5가지 정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전달을 해드리려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외국인 마케팅을 정말 눈에 띄게 늘리고 있습니다. 어허. 저희가 이제 성공예감에서도 연초부터 이제 외국인 관광에 들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렇죠. 이게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내국인들, 한국인들은 이제 지갑에 계속 닫고 있는 분위기인데 외국인들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서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제 작정하고 돈 쓰려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관광으로 오면. 네, 그래서 이분들을 타겟팅해서 이제 마케팅을 늘리고 있는데 지금이 딱 기회인 게 네. 지금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한 열흘간이 그 일본의 골든 위크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기간에 서울로 이제 항공 예약된 분들만 한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타겟으로 뭐 일본어로 된 뭐 메뉴판을 만든다든지 뭐 한글로 된 거는 이제 잘 못 알아보면 이제 뭐 그림을 좀 많이 넣는다든지 그리고 5월 1일부터 5일까지가 또 중국의 노동절 연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이제는 이 마케팅을 대행해 주는 업체도 생겨났어요. 마케팅 대행이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인들이 그 한국에 올 때 맛집을 다들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다 소셜 네트워크로 검색하고 오죠. 그죠. 근데 이제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라고 있대요. 네. 예, 여기에 서 이제 검색을 많이 하니까 이제 지금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먹어보고 이제 사진 같은 거를 이제 올리게 하면은 샤오홍슈에 뭐 그런 좀 비용을 받고서 뭐 해주는 업체도 성업을 하고 있고요. 일종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인데 이게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것도 중국 플랫폼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이걸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현지 어떤 대학생들 SNS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네. 맛도 좀 이렇게 맛보게 하고 네. 사진도 찍어서 올려 그쵸. 놓게 하고. 사실 그거를 이제 저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저 내국인들 대상으로는 많이들 하는 온라인 마케팅이거든요. 그렇죠. 이미 네, 블로그 근데 마케팅도 많이 하시고 예. 그거를 이제 외국인 플랫폼에도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필요해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그게. 그렇죠. 네네. 근데 항상 또 나쁜 사람들이 끼어듭니다. 여기에도 그 SNS 마케팅 대행해 준다라고 하면서 이걸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식당을 오픈하면 전화가 정말 엄청 많이 옵니다. 네. 어떻게들 알고. 영업용 전화 많이 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마케팅 업체들이거든요. 사장님이 저희가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한 200만 원 주시면 뭐 이제 포털 사이트 상단에 노출되게 해드릴게요. 이러는데 저희 고수분들은 그렇게 전화 영업 오는 데들은 일단 걸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 되는 데는 전화 영업 안 해도 오히려 찾아온다. 이거는 창업 박람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잘 나가는 브랜드들은 가맹 문의가 빗발치기 때문에 굳이 막 1,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부스 내고 이렇게 박람회 안 나가요. 가맹 모집 안 되는 데들이 가가지고 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거 참 정확하겠네요. 네. 그런 게. 저도 예전에 그 법인 설립하고 나니까 진짜 법인 설립한 다음 날부터 막 전화가 쏟아지는 거예요. 무슨 대행, 무슨 대행, 뭐 그렇죠. 세무대행, 뭐 막 다. 야, 그것도 핸드폰 번호로. 이거 네. 어떻게 알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최근에 많이 사가는 게 네.
검은 반도체, 김, 김 많이 사간다고. 화장품은 계속해서 꾸준히 인기 있고 네. 안경 같은 것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좀 신기해한다고. 네. 30분 만에 나오니까. 맞아요. 자영업자가 이걸 직접 개발해보고 직접 마케팅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는 글로벌 시대니까 지금 올해 이제 정부 목표는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코로나 때는 거의 없던 수요가 이제 생겨나는 거니까 이들 대상으로 이런 제품도 개발하고 서비스도 개발해 볼 만한데요. 저 명동의 한 건물주분 인터뷰인데 이분은 인삼을 외국인 대상으로 팔아가지고 건물주가 되신 분이세요. 자영업자에서. 인삼. 네, 그 정도로 이제 큰 시장이라는 거고 최근에 와인바 하던 고수분이 이 요새 약과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프리미엄 약과 브랜드를 선물 전용으로 이제 패키징을 좀 예쁘게 해서 개발을 했더니 이게 이제 백화점에서도 뭐 외국인 대상, VIP 대상 이런 그 상품으로 많이 팔리고 또 이제 한옥식 호텔에 좀 외국인들이 많이 묵잖아요. 그런 네. 데랑도 제휴를 해가지고 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꼭 사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도쿄 바나나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왔다가 이제 돌아갈 때 좀 선물용으로 이렇게 사갈 만한 게 잘 없다. 그래서 그 시장을 좀 노리는 고수분들도 요새 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만 있어야 하는 거고 네네. 또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보여줘야 하는 거고 일종의 아이디어 싸움이기도 합니다. 네. 외국인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것 알려주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이 삼바인데요. 삼바? 네, 빠른 창업, 빠른 회수, 빠른 재창업. 빠른 창업, 빠른 회수, 빠른 재창업. 네, 이거는 이제 요새 트렌드가 갈수록 빨리 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창업과 재창업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빠른 창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요즘 SNS에서 뭐가 떴다 하면 요즘은 이제 뭐 너튜브나 인스타 이런 데서 그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해외에서 뜨는 아이템도 금방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벤치마킹 해가지고 들여오는 건데 대표적으로 요즘 일식이 유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함박 스테이크랄지 뭐 좀 두꺼운 돈가스랄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일본에서 지금 뭐 줄 서는 가게들 좀 새로 생긴 데들을 이제 지금 한국에 매장 냈더니 정말 또 똑같이 줄을 서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식은 특히 좀 트렌드가 빨리 변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카테고리가 좀 다양하잖아요. 네. 뭐 라멘, 우동, 뭐 초밥 이런 것들이 좀 돌아가면서 또 유행하는 경향도 있고 또 이제 주점이나 뭐 이제 선술집 또 디저트 이런 것들은 그 중에서 또 트렌드 변화가 빨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한다고 해서 쭉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금방 이제 다른 아이템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간 이 아이템도 조금씩 변형을 하고 또 개성을 갖춰야 하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빠른 창업. 그러면 빠른 창업이라는 게 남들이 아직 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고 유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그 초반에 있는 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요즘에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아이템이라고 네. 저는 이제 좀 들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거 네. 이제 또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원리만 좀 공유를 드리면 무슨 아이템이다 네. 이게 지금 유행의 초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는 좀 부담이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빠른 창업이 참 중요한 게 그 예전에 저가 주스 프랜차이즈가 엄청 떴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아졌죠. 네, 그때 그 프랜차이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맹점 한 50호점까지 여기가 한 800호점까지 늘어났다가 이제 확 이제 줄었는데 50호점 이전에 창업한 분들은 나보다 더 잘 번 것 같다. 완전 약간 초반에. 반농반진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뜨는 아이템을 그 초반에 그 보는 거는 이제 선구안이 좀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미 떴어도 한국에서 이미 떴어도 그 이게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 하면은 가성비 있게 좀 재구성을 해가지고 창업하면은 또 성공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커피가 대표적이죠. 커피가 처음 나왔을 때는 원래 한 잔에 4,000원, 5,000원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1,500원 막 이렇게 팔아서 그게 이제 지금은 대세가 됐죠. 주스도 그랬고. 네. 그리고 이제 저가 햄버거 그런 것도 이제 미국에서 한창 유행하는 뭐 3대 버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줄을 섰는데 비싼 거. 비쌌죠. 예. 그때 막 세트가 뭐 한 15,000원 이랬으니까. 예. 근데 지금 그걸 한 7, 8,000원 정도로 저가로 낮췄더니 가맹점 한 500개 넘어가는 프랜차이즈도 지금 생겨났고요. 그래서 약간 가성비를 가지고 경쟁력을 더 한층 높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저가 커피 때도 그랬고 저가 주스 때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빠르게 창업하신 분들이 돈은 또 많이 벌어갔고 네. 또 이게 뒤집어서 보면 유행이 정말 극에 달했을 때 그때 뒤늦게 뛰어드시는 분들은 별로 못 벌고 그렇죠. 또 얼마 못 가서 접어야 될 수도 있었겠다 이 네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수분들 보면서 놀라는 게 지금 한창 장사가 잘 돼요. 네네네. 그래서 막 가맹 문의가 오고 진짜 막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벌써 다음 아이템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것만 집중해도 바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준비를 해야 이제 빠른 창업이 가능한 거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우리가 또 이제 그걸 배워보자라는 네. 취지이고 빠른 창업에 이어서 아까 3바 중에서 빠른 회수가 두 번째입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출구 전략을 미리 준비하자는 건데요. 네네네. 이 투자금을 창업할 때 보통 한 1억 정도 쓰시거든요. 평균 창업 비용이 한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뭐 배달 전문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겠죠. 네. 이 고수분들은 보통 1년 안에 회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1년 만에 투자금을 100% 회수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연 투자 수익률이면 한 100%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빠르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심지어 한 달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딥니까 거기? 근데 이거는 예. 조금 이제 노하우가 있는 게 예. 투자금이 크면은 당연히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가성비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서도 좀 줄 서는 가게를 만드는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전의 한 장사 고수는 그 한 매장에 50평 정도 되는 대형 매장인데 네. 인테리어 비용이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대요. 50평이 넘는 대형 매장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인테리어가 뭐 평당 뭐 150, 200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한 1억이 넘을 텐데 이분은 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이제 인테리어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방안을 찾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이제 조명을 좀 잘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종이로 된 등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달아가지고 네. 좀 부피는 큰데 이제 자재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 한다든지 그리고 요즘 이 가맹점주 분들이 이제 소자본 창업을 많이 찾으니까 네. 이 간판도 비용이 막 많이 들어가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그냥 나무 판자 하나로 이렇게 간판에 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되게 없어 보였는데 네네네. 요즘은 이게 레트로 감성이 되는 거예요. 감성이 되는 거예요? 네, 조금 이제 옛날식으로 약간 페인트 칠한 느낌으로 하다 저 집 보니까 특이하다. 네, 오히려 사진 찍어서 옛날 감성 찍어서 SNS에 올리고 싶다. 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빠른 회수가 가능해지는 거죠. 하하. 그리고 그 대한상공회의소가 프랜차이즈 실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네, 가맹점 창업 비용이 평균 1억 6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더 비싸죠. 투자비 회수 기간도 평균 3.6년, 3년 반 가까이 걸렸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빠른 회수 자체를 좀 목표로 삼는다면은 네. 프랜차이즈는 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더. 저 근데 사실 회수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죠. 뭐 무슨 네. 일이든, 네. 무슨 사업이든. 그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네. 그거는 이제 정말 케바케인데요. 그 사안에 따라 다른데 그 프랜차이즈는 일단 같은 매출이 나와도 본사에서 떼가는 게 많으니까 이익률은 좀 낮죠. 대신에 이제 본인이 그런 브랜드를 그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한 분들은 또 이제 그런 매뉴얼대로 하는 거를 선호하는 분들은 그런 걸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네.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건 뭐 프랜차이즈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좀 뜰만한 프랜차이즈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잘 골랐다가도 금방 이게 또 유행이 바뀔 거다라는 거를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창 그 잘 나갔던 대박 주점 프랜차이즈가 네. 당시에는 거의
전국의 모든 매장에 월 순이익이 2천만 원씩 남았다고 해요. 월 순이익이. 네네. 그러니까 정말 잘 됐는데 예. 여기도 이제 요즘은 좀 뜸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창업 비용이 그만큼 또 비쌌거든요. 예. 한 2억 이상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회수 기간도 한 1년 이상 걸렸죠. 그래서 일단은 좀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네. 예, 작게 빠르게. 음. 그게 또 지금의 트렌드라는 맞습니다. 거고. 아까 3바 중에서 빠른 창업, 네. 빠른 회수, 다음이 빠른 재창업인데 네. 야, 창업 그리고 회수도 어려운데 재창업 네.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장사 고수분들은 20년 동안 브랜드를 한 20개 하신 분도 계세요. 매년 바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이것저것 시도를 해본 거고, 아, 그게 잘 돼서요, 아니면 망해서요? 뭐 둘 다 있겠죠. 네. 예, 잘 돼서 그 자본으로 이제 또 재투자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면 또 빨리 접고, 또 이제 재창업을 하고 하는데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창업 중독이다 할 정도로 그런 걸 즐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뭐 하나 진드 감지 못하고 네. 왜 자꾸 저렇게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느냐 또 이렇게 네.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저는 한 전략이라고 보는 게 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은 정말 트렌드가 빨리 변하거든요. 미국, 일본은 좀 오래된 가게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게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제 그 새로 생긴 가게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또 뭐 새로운 유행이 계속 생기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경향 자체가 그러하니 네. 창업 시장도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100년 가게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싶은 게 일단 소비자들도 그런 거를 좀 더 좀 새로 생긴 가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어떤 아이템이 뜰 거다 이런 거를 미리 대비하고 이제 재창업을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미리. 네 그러려면 이게 어느 게 뜬다 해서 그때부터 준비하면 좀 늦어요. 그러니까 그 인력이나 상가나 메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에 집중을 하고 쭉 이걸로 내가 성공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레이더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유행이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뭐가 유행한다면 이런 인력과 상가를 투입을 해서 여기서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후보지들을 이제 많이 준비를 해놓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창업하고서 한 6개월 만에 다음 아이템을 또 준비하는 분도 있고 지금 이미 뭐 한 5개, 10개 브랜드를 미리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써놓고 이 중에 이제 어느 게 좀 무르익었다 싶으면 그거를 이제 꺼내서 창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다점포 하는 분들의 특히 좀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 예전에 제가 그 프랜차이즈별로 다점포 그러니까 2개 이상 운영하는 점주분들의 비율을 이제 매년 지금 제가 10년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재밌게도 그 베트남 한 5, 6년 전쯤에 베트남 쌀국수가 한창 유행했을 때 네. 그런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의 40% 정도가 그 브랜드를 2개 이상 운영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베트남 쌀국수 유행이 좀 지고 꼬막 비빔밥이 한창 유행을 했죠. 네. 네. 그랬더니 그 관련 프랜차이즈가 또 다점포율이 40% 정도 뛰더라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는 또 낙곱새가 또 유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제 그 프랜차이즈 다점포율이 40%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3개 프랜차이즈에 다점포하는 분들이 다 거의 같은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계속 간판만 갈아 끼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제 갈아탔던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 네, 창업 선수들. 근데 그게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시장 조사를 하고 또 그거에 맞는 인력 풀을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분들은 그냥 한 자리에서 내가 장사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네. 사업한다는 생각부터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매장에 안 계세요. 예, 거의 오토로 이제 운영을 하고. 근데 이런 게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더 수월했던 게 인건비가 좀 적었으니까 오토 매장은 예, 점장이 자기 대신에 투입이 돼야 되니까 좀 인건비가 한 300에서 500 정도 더 들거든요. 네. 근데 또 가게 하나만으로
같은 아이템으로 기본적으로 3년, 5년, 10년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창업의 고수들, 선수들하고 또 이제 맞서 싸워야 되는 거고 경쟁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정글입니다. 이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빠른 재창업 뭐 말은 좋지. 네. 그걸로 돈 번 사람들은 좋겠다고 하는데 매번 자리 알아봐야 되고 또 계약해야 되고 네. 인테리어 새로 해야 되고 세금 또 들어가고 이게 2중, 3중, 4중 비용 드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 전략 중에 하나고 네. 이거를 하는 분들이라고 또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특히 요즘은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이 다점포 전략이 쉽지가 않아졌다. 네. 그래서 다점포율이 저도 이제 10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올해 제일 좀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거고, 그래서 사실 다점포를 해서 잘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하나만 이제 쭉 해가지고 또 잘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는데 미리 이제 어떤 전략적 대안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그 대외 여건이 이제 바뀌는 상황에서 이제 미리 준비를 이제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네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5개 소개를 네. 해주신다고 했는데 외국인 마케팅 그리고 네. 빠른 창업과 회수 이야기를 들어봤고 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요즘 식자재 물가가 많이 높다 보니까 이 식자재 원가가 낮은 아이템으로 많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율을 낮춰라. 네. 그래서 장사 고수들이 이제 선호하는 업종이 고깃집 그리고 샤브샤브 그리고 요즘 함박 스테이크도 일본에서 좀 유행이 넘어와가지고 이런 게 좀 원가율이 낮은 업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단가는 보통 한 1만 원대 중반 이상으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매출 대비 원가율이 이제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가성비 상품으로. 근데 네. 원가는 또 더 낮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낮추기가 어려우면, 그러니까 갈아타기가 어려우면 이제 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셀프 바를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반찬값을 받는 식당도 좀 생겼더라고요. 원체 또 이제 식재료 물가가 높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원가율 낮은 업종은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할 것 같은데요. 또 누구나 진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경쟁 강도랑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샤브샤브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더 좀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웰빙 트렌드도 있고 또 좀 여성들이 선호하는 그 메뉴거든요. 네. 네,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네네. 그러면서 좀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러면 이것도 이제 빠른 진입이 중요한 거죠. 이게 좀 유행한다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또 포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장사 고수분들은 사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왜요? 이거 듣고서 또 따라한다고. 창톡에 노승욱 대표가 우리가 하려는 거 내가 지금 네. 6개월 뒤에 하려고 하는 거 지금 다 이제 막 방송 나가서 얘기하고 다닌다고.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또 거기에 저마다의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를 이제 습득해서 응용을 하셔야죠. 그 상권과 그 자기 상황에 맞게. 그렇죠. 그게 네. 중요하죠. 근데 어떤 이제 PC방이 그 이제 인터넷에서 좀 화제가 된 건데 네. 이 근처에 PC방 또 들어오면 나 가격 500원으로 내릴 거다. 같이 죽어보자. 이렇게 미리 현수막을 선전포고 하는 붙였더라고요. 거예요? 네. 대박이네요. 참 이게 우리는 너무 포화도가 높다 보니까 슬픈 단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시간당 1,000원이지만 네. 주변에 PC방 하나 들어오면 나는 500원으로 낮출 겁니다라고 네네. 써놓고 경쟁자가 못 들어오게. 네. 그게 물론 이제 대기업이 하면 이제 공정 경쟁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만 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당장이 중요하니까요. 또 하나 장사 고수들의 대응 전략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네 번째는 메뉴명을 좀 차별화하는 건데요. 메뉴 이름이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빅데이터 업체에서 제가 들은 건데 네네. 이 빅데이터 업체들은 요즘 어떤 게 트렌드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영수증에 그 찍힌 메뉴들을 계속 그 통계를 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삼겹살 같은 경우 전에는 그냥 삼겹살이었다면 요즘은 뭐 미나리 삼겹살, 듀록 삼겹살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뭐가 자꾸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냐 앞에만 붙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아예 이제 이게 무슨 메뉴지 모를 정도로 좀 새로운 메뉴명을 다는 경우도 있대요. 예를 들면 화개살이 뭔지 아세요? 예? 화개살. 화개살? 네. 글쎄요. 딱 보면 잘 모르겠잖아요. 네네네. 예, 이게 무슨 닭다리살을 의미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닭다리살로 붙였는데 그냥 닭다리. 예. 네, 조금 있어 보이게 의도적으로 좀 낯설게 하기를 하는 거죠. 아, 의도적으로. 네. 거기다 뭐 몇백 원 뭐 아니면 1,000원 조금 더 비싸게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렇게 차별화를 하는 것도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빅데이터 업체들이 요즘 아주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메뉴명 이제 공부하고 막 검색해가지고 또 그 거의 이거를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네. 뭐 이제 인형 눈깔 붙이기 같은 수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외식업계에서 메뉴명을 좀 새롭게 다는 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차별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뭐 미나리 삼겹살도 그렇고 뭐 녹차 먹인 돼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결국은 맛이 있어야 되고 한번 처음에 저거 신기한 메뉴네 맛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시 찾아오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뉴명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고요. 네. 하지만 이제 어떤 마케팅 전략의 일환일 수 있는 거죠. 그 예전에 한창 또 유행했던 게 뭐 녹차 삼겹살, 또 와인 삼겹살 이런 것도 유행했는데 금방 또 이제 트렌드가 바뀌거든요. 이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그래서 또 이제 삼겹살 같은 이제 고기는 대부분 식당에서 그 자체적으로 막 돼지를 키워가지고 하지는 않잖아요. 다 이제 가져오니까 수급하니까. 도매 업체에서 사오니까 네. 고기는 다 옆 가게랑도 결국 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외적인 뭐 서비스랄지 또는 뭐 인테리어 이런 걸로 또 차별화를 하는 노력도 같이 돼야겠죠. 그래서 메뉴 이름부터 차별화하는 것도 네네.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거고요. 아예 그 기발한 이름을 짓는 거 있잖아요. 기상천외하게 저게 먹는 거야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네. 요즘에는 그 예능도 나는 솔로 유행하니까 스님들이 이제 나는 절로 이런 프로그램 또 만드셨던데. 네. 그런 게 그것도 이제 마케팅 전략이죠. 네. 네, 초반에 좀 주목을 끌 수 있는. 네. 근데 그게 한 번은 주목을 끌 수 있겠지만 이제 두 번, 세 번은 이제 식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전략은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너무 이게 뭐지? 이걸 봐도 모르겠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치즈 먹은 곱창 하면은 아 여기 곱창에 치즈가 들어가는구나. 네. 예, 이렇게 알겠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화개살 아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장치들이 또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네, 다른 전략도 같이 가야 된다 싶습니다. 장사 고수들의 지금 자영업 위기를 타개하는 전략 들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외국인 마케팅, 두 번째가 빠른 창업과 빠른 회수, 세 번째가 원가율을 낮춰라.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메뉴 이름부터 차별화하라.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인데요. 네. 요즘 이 외식업계도 디지털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가 좀 되고 있어요. 20, 30대 장사 고수분들이 정말 늘고 있고 이분들은 본인이 그 경험적인 자산은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많이 중시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 30대 창업자가 아니라 네네. 20, 30대 장사 고수가. 네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원하는 서비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내가 강남에서 삼겹살집을 창업하려고 한다. 그러면 강남의 사람들이 삼겹살을 얼마나 검색했는지 그 횟수를 이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남의 삼겹살 키워드 검색량이 뭐 예를 들어 10만 건이다. 근데 이제 신도림 쪽은 뭐 4만 건이다. 그러면 같은 창업 비용이라면 10만 건으로 검색량이 많은 상권에서 창업하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또 그 가게 안에 삼겹살집이 그럼 몇 개가 있는지 경쟁 강도를 또 봐야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이제 몇 가지를 조합을 하면 아 여기가 이 삼겹살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부족하니까 지금 여기서 창업을 하면 이제 부족한 수요를 우리가 채울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건 이제 메뉴명으로 한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룸 식당을 또 검색하는 게 좀 있는지. 네. 네. 그러면은 여기는 뭐 접대랄지 뭐 단체 손님이 많으니까 이제 룸을 찾는구나. 그러면 인테리어를 할 때 룸 공간을 좀 만들면은 또 이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겠다. 아하. 이런 식으로 네, 접근을 하더라고요. 외국인 마케팅, 빠른 창업과 회수, 낮은 원가의 메뉴 이름의 차별화, 그리고 철저한 데이터 분석까지. 네. 물론 이 5가지 우리가 배웠다라고 해서 뭐 내일 모레부터 장사 고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좀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참 이게 전에도 이제 계속 있던 전략도 있고 또 요즘 환경에 맞게 또 장사 고수들이 이제 새로 개발하는 전략도 좀 네.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국인 마케팅은 요즘 이 이제 정말 피크라고 할 정도로 계속 각광받고 있는 전략이고 데이터 분석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술의 발달 또는 어떤 상권의 변화 이런 것들의 안테나를 계속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다 성공한다고 보장이 안 되고, 근데 장사 고수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장사는 기술과 예술이 좀 섞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술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자기만의 감성을 또 어필할 수 있는 예술적인 그런 감각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식업은 기술뿐만이 아니라 예술까지도. 네네.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한 끗 차이가 정말 있는 거고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옥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오늘 저녁 온라인 긴급총회를 열고 일주일에 하루씩 휴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중동의 불안이 높아진 점에 대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품과 공산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전달보다 0.2% 상승하며 넉 달 연속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5엔대에 육박하며 일본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 들어와 있어요? 네, 신미영님, 법에서 말하는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어떠한 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데 본형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선고합니다. 예를 들어 본형으로 징역 1년과 함께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쉽게 말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하고 그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유예되었던 징역형의 효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한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감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특히나 더 반성하면서 조심해야죠. 그쵸.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돈벌이 투자백서 시간에 펫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4456님, 우리 집 개가 다른 강아지나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도 보장이 될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금융판매 이항준 팀장에게 문의를 해봤는데요. 펫보험 약관 중 특약으로 반려견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 있다고 합니다. 가입할 때 이 특약에 가입을 하면 다른 반려동물이나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실제 손해 금액을 특약으로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대중교통 할인카드 K패스 네.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7485님이 알뜰교통카드를 K패스로 전환하는데 휴대폰 인증 단계에서 수수료를 왜 떼가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휴대폰 인증 단계에서 문자 인증하기를 누르시면 무료로 인증번호 6자리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이동통신 3사는 각기 제공하던 본인 인증 서비스를 패스라는 앱으로 통합해서 2018년 8월부터 제공하고 있는데 이 패스 앱의 유료 가입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겠냐는 메시지를 잘못 보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앱으로 하지 마시고 문자로 인증하게 하셔서 무료로 본인 인증을 하신 다음 K패스로 알뜰 교통카드를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인증 단계에선 돈이 들지 않는다. 네. 예, 7485님이 좀 오해하신 것 같다라는 네. 정보.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후분양이었는데요. 네. 4261님, 현재 중공후 미분양이 악성으로 분류되는데 후분양 관점에서 보면 정상으로 봐도 될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뭐 선 분양이나 후 분양이나 준공 전까지 이게 다 팔리지 않으면 당연히 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이 되는 건 똑같죠. 네. 특히나 그 기간이 뭐 선분양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6개월, 3년의 네. 시간이 있지만 후분양 같은 경우 뭐 한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악성 미분양이 될 네. 수도 있는 거여서 후분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건설사에게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로 보이기도 하죠. 자금적인 측면에서도 건설사에게 그렇고요. 또 다른 질문은요? 네, 9961님. 아파트 입주 전 사전 점검할 때 부실 공사된 부분은 다 재수리 요청할 수 있나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그럼요. 재수리를 할 수가 있지요. 당연히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사전 방문해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네. 예,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 줘야 하는 거고요. 중대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올해 7월부터 네. 예, 강화가 되는 내용 알려드린 거고요. 요즘에는 그 입주 사전 점검 대행 서비스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전문가여서 수백 개씩 찾아준다고 합니다. 수백 개씩. 자, 오늘 유혜진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